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제가 바로 시작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제 마음을 바쁘게 해서 혹시 제가 말을 못했는데 더 버벅거리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지만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홍신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이 비극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비극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슬픈 이야기 또는 비극,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 이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비극을 온전하지 아니한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어떤 선택의 문제에 접하였을 때 판단의 착오를 저지르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과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의미와 그 파장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걸 보는 관객이라든가 독자들은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장르를 비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자, 독일에 유학 갔다가 급거 귀국한 왕자 햄릿에게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복수를 명령하는 데서부터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400여 년 동안 작품 햄릿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초점은 왜 복수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불상사가 야기되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햄릿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그렇다. 햄릿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어로는 Character is destiny, 성격이 팔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상당히 난무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 접근 방식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햄릿의 작품은 주인공 햄릿이 우유부단하여 복수를 제때 하지 않아 야기된 비극, 맥베스라는 작품은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가 왕이 되고픈 욕망에 불타서 현재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 생기는 인과응보의 비극, 또는 오셀로라는 작품은 자신이 가진 것, 즉 데스데모나라는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를 아끼는 바람에 야기된 비극. 리어 왕은 킹 리어가 자신이 가진 것, 영토와 권력을 너무 쉽게 남들한테, 자기 딸들한테 주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허영에서 생긴 비극 등등으로 얘기를 해오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햄릿이라는 작품에서는 복수가 늦어지면서 야기된 비극의 원인이 과연 그런 데만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 햄릿의 문제가 과연 성격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딜레마는 없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작품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가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햄릿 작품이 초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600년경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아주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601년 2월 초 죄송합니다. Earl of Essex, 에섹스 백작이 있었는데요. 이 에섹스 백작의 측근들이 셰익스피어의 극단을 방문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사극 리처드 2세라는 작품을 2월 6일 날 날짜를 정해서 특별 공연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극이라는 것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극화시킨 작품을 말하는데 셰익스피어는 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작품을 약 거의 40편에 가까운 작품을 썼습니다. 그 중에는 사극, 희극, 비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약 10여 편씩의 작품을 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2세라는 작품은 당시에 영국의 관행에 따라서 세습 왕위 원칙을 지켜가지고 리처드 2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리처드 2세라는 인물은 유약하고 변덕스럽고 욕심이 많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측근들에 휩싸여서 국정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을 때 왕의 사촌이었던 볼링브로크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왕위를 빼앗고 또 왕을 죽이고 자신이 헨리 4세로 등극을 하면서 생긴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 속에는 왕위를 폐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작품에는 있지만 무대에 올릴 때는 대체로 그것을 빼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 오브 에섹스의 측근들은 이 공연을 할 때 그 장면은 꼭 넣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공연한 바로 그 다음 날 2월 7일 날 에섹스의 반란이 런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반란은 진압되었고 얼 오브 에섹스 등 여러 사람들이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 오브 에섹스는 1566년에 태어나서 1601년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킨 이해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는 아주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때 왜 이 작품을 공연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리차드 2세를 당시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와 동일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폐위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왕이 측근들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 동일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는 비록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던 얼 오브 에섹스였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미움을 받아가지고 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에섹스 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10대 때부터 궁정을 드날리시하면서 여왕의 30년 연하이지만 거의 여왕의 연인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1592년에는 프랑스와 전쟁을 하러 본인이 출정을 나갔는데 전쟁에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게 되자 이 얼 오브 에섹스가 아주 단독 플레이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적군의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창을 적게 성에다가 꽂고 성문에다 꽂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연인이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결투로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 보이겠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결투는 하느님의 섭리의 실현이었습니다. 결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은 하느님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의의 편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투에서 지면은 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얼 오브 에섹스는 중세 시대의 기사도 정신, 무사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16세기 말에 17세기 초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는 이미 영국은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르네상스 시대는 신분에 의해서 또는 기사들의 무사도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 건 개인 중심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이미 모든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를 간단히 정리하면 중세적 사고가 근세적 사고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르네상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바뀌어서 과거의 모든 잔재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세기 말 1600년의 영국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중세 신분 위계사항이 혼재하고 있었고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으면서도 또 한편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개인의 능력의 중심에 있음을, 개인의 능력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임을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나라의 지도자를 혈통에 의해서 꼭 뽑는 것이 옳은지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도자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통치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능력본위의 그런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쓴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15세기 말 16세기가 되면서 서구는 동양 또 그리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신흥 상인 계층이 엄청나게 부상하기 시작하죠. 그 신흥 상인 계층은 바로 말하자면 신분에 의한 상류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상류층으로 부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신분 사회로서 개인 능력 중심 사회로 서구가 변화하는 큰 조짐 중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런 격변기에 이 햄릿이라는 작품이 쓰여졌다는 점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햄릿이라는 작품은 그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대학교 독일에 유학을 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덴마크라는 나라에 들어와 보니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삼촌과 결혼을 했고 또 자신이 왕자로 있으니까 자신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왕위는 어머니와 결혼한 삼촌이 이미 꿰차고 앉아버렸고 완전히 속된 말로 말하자면 낙동강오리알 같은 황망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내가 이리하여 죽음을 당했다. 내가 너희 삼촌한테 독사를 당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하는 유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령은 또 한편 이게 중세적인 존재입니다. 햄릿 왕자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은 개신교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 유령이라는 것은 카톨릭, 그러니까 부교의 사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아마도 햄릿은 개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개신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령을 믿지 않는데 자기가 믿지 않는 유령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 나의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햄릿은 아마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가 반신반의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내용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햄릿 왕자는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또 유령이 말한 것이 정확한지 정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느라고 2막, 3막, 4막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지연하고 복수를 빨리 하지 못하죠. 중세 이 유령이라는 개념은 우리말로 하면 뭐 귀신, 혼, 넉 이런 말들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죠. 중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만 일부는 거기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무른다고 믿었습니다. 그 연옥에 머무른 동안 자신들의 그동안 잘못한 죄를 다 씻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자면 미사를 열어준다든지 뭐 그런 것인데 15세기 영국의 기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죽은 사람의 망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이나 친척한테 또는 애인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미진하게 하고 왔으니 나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결해달라 하고 그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유령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걸 보면 바로 이 햄릿에서 나오는 이 유령 이야기는 그러한 것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당시의 영국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얘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령이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령의 존재, 즉 연옥에 있는 유령의 존재가 밤이면 한동안 나다니고 낮에는 지옥에 갇혀서
생전에 저지른 악행이 불에다 씻길 때까지 단식을 해야 되는 내 운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햄릿은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개신교도인데, 개신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믿지 않는 개념인 유령의 존재가 나타나서 그에게 정말로 어려운 복수라는 인물, 왕을 죽이라는 인물을 부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그런 복수의 인물을 부여받은 선왕 햄릿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연에서 이 선왕 유령의 모습을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갑옷을 입은 형태의 모습으로 유령을 대개 그려놓곤 합니다. 갑옷은 중세 기사를 연상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 선왕 햄릿, 유령인 햄릿은 중세 기사도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말 자체가, 이 대사 자체가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선왕은 예전에 도전을 받았었지. 상대는 지독한 야욕에 불타는 노래왕 포틴브라스. 그러자 용감 무쌍하신 햄릿 왕, 세상이 다 아는 용맹스러운 왕께서는 적의 목을 베쳤지. 그래서 그 목과 더불어 그 나라 영토의 일부도 몰수해버렸지. 전투가 승패를 가늠하고 한 사람, 벽장과 우군의 적장이 우두머리끼리의 전투가 모든 것을 가늠하고 그걸 통해서 승패와 정의와 불의가 결정되는 개념, 아까 얼 오브 에섹스의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개념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세적 개념을 가진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서 복수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햄릿이 사는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은 세계입니다. 근대적 군주인 클로디우스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마키아벨리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마키아벨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신생 군주의 덕목 중에 하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신의를 저버릴 수 있으며 자비심을 베푸지 않고 아주 사악하게 국민을 탄압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 전체의 보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지금 현 왕 클로디우스도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노르웨이로부터 다시 한번 침공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앞에 나온 선왕 햄릿, 올드 햄릿이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클로디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명하신 선왕께 빼앗긴 영토를 도로 반환하라는 것이요. 오늘 회의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요. 이를 해결할 사신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임명하오. 이렇게 해서 사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인물을 보십시오. 이 인물과 이 두 인물 사이에 그 개념의 차이를 보시면 우리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 관계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햄릿은 휴머니스트로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면을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명한 대사지요. What a piece of work is a man이라는 대사인데요. 인간은 얼마나 멋있는 걸작인가, 얼마나 이상이 고미하며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아주 무한한 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꽃,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러나 그런 인간의 정수가 나에겐 무엇을 의미하지? 내게는 흙 중에 흙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아까 김홍신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나요?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그 명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죽음이라는 존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신과 같은 존재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그죠?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신과 같은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유한하다는 점이죠. 그죠? 그 딜레마가 우리 인간을 항상 옥매이고 어쩌면 우리가 욕망의 노예를 만들고 무리한 일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햄릿은 양면적인 그 딜레마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수의 인물을 부여받은 자가 지금 앉아서 인생론, 인간론을 펴고 있는 철학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생각에 대해서 한 햄릿 스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을 괴롭힌다 그랬는데, 햄릿도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괴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to be or not to be, 햄릿 하면 이 대사를, 이 독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이 독백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웃 오브 컨텍스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햄릿은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아버지 유령으로부터 복수의 명령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주의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왕인 클로디어스가 햄릿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햄릿을 계속 염탐하면서 옥죄어 오고 있고, 본인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앉아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더라 한다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운 그런 대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많은 햄릿,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근데 잠을 자면 꿈을 꾸지 않겠느냐. 근데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꿀지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두렵다.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괴로워지는 거죠. 그죠? 죽음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렵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 양심이 많다 보니 겁쟁이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도 하지 못하고 질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존재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변적인 햄릿이, 또 이상론적인 햄릿, 인간을 아주 무한한 능력의 소지자로 알고 있는 햄릿이 주위에서 보는 현실적인 인간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왕 클로디어스가 아주 비이상적인 존재죠. 권력을 위해서는 형도 죽이고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존재. 또 햄릿 왕자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폴로니우스, 오피리아의 아버지인 폴로니우스 또한 그러하고, 오피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서 자기 애인을 염탐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경멸스러운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정말 삶의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햄릿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자신이 의도하는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느 날 이 궁정에, 덴마크 궁정에 유랑극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유랑극단이 찾아오자 햄릿은 예전부터 안미했던 극단의 단장을 만나서 이번에 공연할 작품이 뭐요? 레파토리가 뭐요? 하고 물어보니 곤자고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곤자고의 살인은 왕을 암살자가 와서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말 듣고 햄릿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 유령이 말한 바로 그 장면을 여기에 삽입시켜서 그 장면을 현 왕인 클로디우스 앞에서 공연시키면은 그걸 보고 현재의 왕인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클로디우스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범인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장면을 공연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클로디우스 왕은 아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햄릿은 저놈이 확실히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이구나. 이젠 저놈을 내가 꼭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어머니가 너 좀 들어와 봐라 하고 어머니가 호출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가는 도중에 혼자서 참회 기도를 하고 있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절호의 복수의 찬스를 만났지요. 그런데 죽이지를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햄릿이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중간에 휘장지에 숨어서 엿듣던 폴로니우스를 클로디어스 이 현 왕인 줄 알고 실수하여 죽이고 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햄릿은 계속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지를 계속 체득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햄릿의 의중을 알아차린 클로디우스 왕이 햄릿을 죽이기 위해서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햄릿이 살아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햄릿이 사막, 이 햄릿의 작품은 5막으로 되어 있는데 사막 내내 햄릿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작품을 보여준다면 5막이 되면 완전히 변모한 형태의 햄릿이 등장합니다. 이 5막이 되면 햄릿이 개인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르네상스적인 인간으로서의 그런 자기 에고를 버리고 인간은 세상사를 이성으로 추측하고 헤아려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따라서 인간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마지막에는 죽어서 흙이 되어서 술통마개가 되는 흙이 될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천하를 호령하던 시저 같은 영웅도 죽으면 한 줌의 죽이 되어 토담 구멍을 때우는 흙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애써 얘기한다면 삶의 우리 인간의 딜레마를 수용하는, 우린 결국 죽는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대사를 읊조립니다. 바로 그 대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제가 대강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서 햄릿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초벌 깎기밖에 못하는 존재이다. 결국 우리 운명의 마지막은 하느님 또는 신 또는 우리 인간 외적인 존재가 정해준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햄릿이 그 자기가 죽인 폴로니우스의 아들인 레어티즈와 결투를 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그 결투를 하자는 제의가 왔을 때 햄릿의 친구인 호레시오가 왕자님 가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이건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자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자 햄릿이 하는 마지막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가 여기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신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법. 올 것은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안 온다 하면은 언젠가는 안 온다 해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 또 지금 온다면 장차 안 올 것이고 장차 오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마음의 준비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 아주 유명한 이 두 대사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신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법을 원문으로 써보았습니다. There is a special providence in the fall of a sparrow. 이런 말하고 그 다음 그 밑에는 The readiness is all. 마음의 준비가 최고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늘 우리 운명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투에 나가고 결투에 가서 결국 본인도 죽고 원수도 갚고 그런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혈통상 왕자로 태어난 덴마크 왕자인 햄릿은 근대 합리주의에 이성주의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연루된 환경은 1600년경 영국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즉 1601년에 있었던 얼 오브 에섹스의 반란이 말해주는 중세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충돌, 그리고 햄릿 작품에서 선왕 햄릿이 갑옷 입고 나타나서 나란히를 정리하는 중세적 방식과 현재의 왕처럼 국사를 토론으로 이끌어서 처리하는 클로디우스의 근세적 통치 방식의 충돌, 즉 햄릿이란 주인공은 봉건주의적 명령을 근대 합리주의적 세계에서 이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지성인답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민하고 파악하고 뭔가 의미 분석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마저도 어렵게 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부조리, 인간 외적인 요인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또 나 바깥 세계의 타자, 아서의 개념에 대한 인지 등을 깨달으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인 개인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그런 해안을 가지면서 작품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즉 셰익스피어는 왕자 햄릿의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비록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딜레마,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고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수용, 긍정하는 그런 모습,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을 끝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